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4부 시작합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꼭 받아서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잘 듣고 있다라고 참여해 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샵 0945번으로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인데요. 어려운 정치 현안 법률로 풀어드리는 월요 법률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송영훈 변호사, 조윤삼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윤삼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알기 쉽게 정치 현안 법률로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일부 지지자들 법원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경찰은 현재 80여 명 연행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두 분 법조인이신데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송 변호사님. 일단 대단히 불행한 사태고 충격적이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정말 엄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구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법원에서도 차후에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적용될 수 있는 죄명들을 봐도 형량들이 상당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대표적인 게 이제 형법상 소요죄입니다. 소요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다중이 집합해서 폭행 협박 또는 손괴를 하면 이게 소요죄로 처벌되는데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이에요. 이번에 이제 경찰이 다수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얼굴에 뭐 피를 흘리고 나오는 장면까지 방송에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네. 우리나라 유기징역은 이론적으로는 징역 50년까지 가능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물론 뭐 그렇게까지 중형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대법원 양형기준표상으로도 가중영형으로 가면 징역 3년에서 7년이에요. 네. 네, 그래서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또 피해를 본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이런 것들이 다 가중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대단히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잠시 뒤에 물어보고요. 조윤삼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국민 일부가 법원을 습격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저도 처음 보는 일입니다. 예, 지난번 뭐 12.3 내란 사태 때 아마 많은 분들이 공포심을 느꼈을 텐데 이번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똑같은 감정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변호사님 설명하셨지만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이분들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왜 이분들이 이렇게 법원에 난입하게 되었는가, 폭도로 변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뭐 배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철저히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와 연관해서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이분에 대해서 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이 사람들이 왜 폭도로 변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비상계엄과 내란과 관련된 각종 혐의에 대해서 법적 질서, 사법 질서를 무시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보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 옹호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도 단호하게 이 부분과 선을 긋고 국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하는 말을 좀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배후 수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지금 경찰 입장에서의 배후 수사는 뭐 보수 유튜버 같은 이런 폭도들을 조장하고 이런 폭도 행위를 조장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것은 추후에 조사가 진행되면서 어떤 계기로 이 사람들이 폭도로 변하게 되는지를 아마 따져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송영훈 변호사는 배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세요? 각종 이제 극단적인 주장을 반복해온 일부 유튜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유튜버들의 영상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법원의 습격을 부추기거나 조사하는 내용의 영상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군요. 일부 유튜브 채널들은 지금 뭐 영상을 급히 내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어제 하루 종일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체증을 하고 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체포된 사람들은 휴대전화 압수를 통해서 그 유튜브 검색 기록, 시청 기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관성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80여 명이 체포가 됐지만은 체포가 되지 않고 함께 서부지방법원에 돌을 던지거나 유리창을 깨거나 한 지지자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최종 조사가 이루어집니까? 아마 지금 그 서부지방법원 청사 자체도 그렇고 예. 그 인근에도 CCTV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경찰이 아마 초동 조치로 다 확보를 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예. 우리나라 경찰이 사람은 굉장히 잘 잡아요. 아마 그 인상착의나 이런 것들이 특정이 되면은 여러 CCTV들을 통해서 동선을 확인해서 인적사항 특정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야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상반된 반응 보이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이 무너졌다고 하고 민주당은 상식적 판단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야당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구속영장 발부 자체는 사실 상수였다고 할 수가 있죠. 예. 국민의힘에서야 입장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내란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법적 절차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소환 조사에도 계속해서 응하지 않았죠.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뭐 적법성 뭐 그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경호처 뒤에 숨어서 관조농성을 계속 벌였습니다. 간신히 2차 집행을 통해서 체포영장이 완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는 조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죠. 뭐 출석에도 응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뭐 묵비권을 계속 행사를 했죠. 예. 구속영장 발부는 사실상 기정사실화 됐었는데 지금 뭐 사유로 보게 되면 뭐 증거인멸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내란죄 자체가 우리나라 헌법에서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수 있는 두 가지 죄명 중에 하나죠. 그만큼 중한 죄고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그만큼 법정형이 높다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고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 구속된 인사가 물론 있습니다. 군 지휘관이라든가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있긴 하지만 예. 여전히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일부 군 관계자들 그리고 뭐 일부 뭐 당직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분들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당에서는 사법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을 펴고 있어요. 일단 좀 전에 그 신동욱 의원 예. 2부에 나오셨습니다마는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구속영장 발부 직후에 논평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예. 뭐 이런 입장을 밝혔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구속영장 발부 이전에 어떤 입장을 가졌든지 간에 예. 이제는 정치권이 좀 법원의 판단을 한 목소리로 존중하는 그런 그 원보이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법원을 습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요. 네. 이제는 법원을 존중하는 것으로 좀 한 목소리가 모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아마 그 국민의힘에서 구속영장 발부 직후에 나온 논평은 이런 소요 사태가 있을 것으로는 뭐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고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법원을 존중하는 것으로 여야가 한 목소리가 모아져야 또 앞으로 나중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도 항소심 판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당선 무효형이 똑같이 유지된다거나 혹은 더 중형이 선고된다거나 했을 때에도 야당이 똑같이 그 법원 판결에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내기를 기대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수사 관련해서요. 지금 공수처가 계속해서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술 거부권이요. 윤석열 대통령의 진술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윤 대통령은 일관되게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라는 입장을 보여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입장을 바꾸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조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는 공수처가 지금 구속영장의 효력에 기해서 윤 대통령을 강제로 구인해서 조사하고 하는 것이 가능은 합니다만 예.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그게 다 실익이 있거나 또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수처가 과연 그런 조사를 시도를 할지는 좀 의문이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 법원에 대한 습격 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국민들이 둘로 갈라지고 예. 또 극단적인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공수처도 좀 그런 상황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신중을 기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아울러 해봅니다. 조윤선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로 불러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조사의 필요성은 물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고 예. 구속영장도 발부가 된 겁니다. 음. 그렇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봤을 때는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로 수사로 인치시키기가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까지 공수처가 무리할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묵비권을 계속 행사하는 것이 예. 본인에게 유리한 전략인지도 한번 따져봐야 될 거예요. 아, 지금 공수처의 그런 적법성 논란은 본인이 지금 수차례 이의 신청과 적부 심사를 통해서 이미 다 법원의 판단을 이미 받았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법률가시잖아요. 법률가이신데 이미 법원의 판단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법성을 근거로 해서 그런 수사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 것 자체가 여전히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건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예. 추후에 있을 헌법재판소 심리라든가 형사재판 단계에서도 이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공수처는 비상계엄 전후 윤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고요. 법원도 영장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으로 이제 구속을 한 겁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인멸 우려 판단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는데 어떤 생각이세요? 일단 휴대전화 교체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그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도 대통령 취임 전에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를 네. 계속 사용했다는 것은 뭐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그 부분이 기자회견에서 언론의 질문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후에 이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이제 비화폰을 사용한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증거인멸의 염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이 있는지 이것은 사실 좀 굉장히 면밀하게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법원이 그 부분 하나를 가지고 영장을 발부하진 않았을 거고요. 이제 대법원 인신구속 예규에 보면은 그 증거인멸할 염려를 판단을 할 때 그 피의자 측이 피해자 등 증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라고 하는 요소를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으로서 직무는 정지됐다고 할지언정 사실상의 영향력, 사회적 영향력이 남아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런 그 법원을 습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네. 이제는 법원의 판단을 정치권에서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잘 들었고요. 조윤선 변호사님, 여당에서는요.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가요.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다요. 이재명 대표에게는 방어권 보장이라면서 기각하지 않았느냐. 이재명 대표도 혐의 확인되면 구속돼야 한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거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기승전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예. 보여지는데요. 좀 안타깝죠. 지금 이것은 완전 별개의 사건이고요. 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뭐 진행되고 있는 뭐 항소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뭐 선거법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혐의 자체가 내란죄입니다. 내란죄 수괴 혐의죠. 내란죄 수괴 혐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정형 자체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만큼 중한 죄를 범한 피의자 신분이라고 한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법원 입장에서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당연히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선거법 사건의 경우에도 많은 법조인들이 생각보다 좀 지나치게 많이 나온 게 아니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의 징역에다가 2년의 집행유예가 나온 사건이에요. 그만큼 형의 정도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을 동등한 선상에서 보고 판단하기는 저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형의 경중에 따라서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의 정당성을 다투는 구속적 부심이요?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요. 이번에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구속적 부심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것은 이제 기존의 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예. 우리 형사소송법 214조의 3 제1항에 보면요, 구속적 부심에 의해서 석방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재구속을 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 하나는 그 피의자가 석방된 다음에 도망하거나 예. 또는 석방된 뒤에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만 재구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구속적 부심은 굉장히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통계적으로도 2023년 사법연감을 보면 예. 구속적 부심과 체포적 부심을 통틀어서 인용률이 연간 7.8%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정말로 청구를 할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청구할 가능성이 그럼 낮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청구 개인적으로? 자체는 할 것 같은데 청구 자체는 할 것 같은데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조윤산 변호사는요?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근데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생각을 염두에 두고 하기보다는 예. 지금처럼 어떠한 적법성 논란을 계속해서 부추길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강성 지지자들한테 일종의 메시지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사법 절차를 당하고 있다. 뭐 그런 식의 그런 이미지 효과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청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대부분으로 구속영장 적부 심사가 인용이 되는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내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잖아요.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언론 브리핑 조항, 인지수사 조항을 문제 삼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만하죠. 왜냐하면 수사기간이 줄어서 100일이라고 합니다마는 네. 앞으로 이제 탄핵 심판이 언제 종료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조기 대선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이 특검의 수사 기간과 그다음에 조기 대선 국면이 겹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특검이 만약에 일정한 정치적인 편향을 갖고 매일같이 브리핑을 한다면 최종적으로 그 관련자가 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국민의힘 쪽의 어떤 인사들이 내란 혐의에 연루됐다라고 하는 인상을 계속 준다면은 그것이 대선에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뭐 당연한 문제 제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지수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뭐 오물풍선 원점 타격이니 국군의 해외 파병이니 또 대북 확성기니 대북 전단 살포니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는 수사 대상에서 뺐다고는 하지만 예.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이라는 명목으로 얼마든지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이 지금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특검이 출범하는 시점이 되면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도 마무리된 다음일 거예요. 지금 늦어도 한 2월 5일까지는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특검이 새로운 수사를 할 만한 게 없으면 결국은 별건 수사를 통해서 성과를 내려고 하고 뭔가 존재감을 확인받으려고 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를 갖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 납득할 만한 답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검찰이 기소권은 공수처는 없고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있으니까요. 검찰이 내란 혐의 관련해서 기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요. 특검이 출범하면 특검도 내란 혐의 관련해서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이중 기소는 형사소송법상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다른 혐의를 더 그러니까 다른 혐의라고 하면 이제 결국에는 아마 외환죄를 혐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특검이 결국은 그런 부분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하는 관련 사건이라는 명목으로 수사를 해서 뭔가 이제 수사기간 내내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여권에서는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조 변호사님. 그 내란특검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민주당 야당은 여당의 입장을 크게 수용했다라는 주장인데 여당은 또 생각이 달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힘에서 바랬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제3자 추천이라든가 뭐 수사기관이라든가 그런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다 반영이 된 특검 법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앞서 말씀하신 언론 브리핑 조항 같은 경우에도 과거 특검법에 언론 브리핑 조항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도 있었고요. 네. 언론 브리핑 조항이 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일종의 제한된 통제된 보도를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만약에 언론 브리핑을 하지 않으면 아마 다수의 기자들이 이번 특검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아마 경쟁적으로 보도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다 보면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그런 어떻게 보면 수사 상황과 다른 내용의 그런 보도가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인지수사의 경우에도 물론 과거 특검법에도 인지수사 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번만 이례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당연하게도 내란죄를 수사를 하다 보면 관련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손을 놓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예. 확인이 된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가 진행이 될 필요성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앞서 말씀하신 외환죄에 대해서 혐의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내란죄와 외환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앞서 말씀하신 그런 대선 전국에 있어서 오히려 안정적인 대선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 괜히 지금 내란죄와 외환죄에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추후에 뭐 대선 전국에서 뭐 후보가 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네. 한다면 함께 살펴보는 것도 전혀 나쁜 결과는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가자면 네. 이 특검법에 있는 언론 브리핑 조항은 애초부터 우리나라의 개별 특검법들에 있었던 조항은 아닙니다. 2016년에 국정농단 특검법을 만들면서 그때 들어갔는데 이게 언론 브리핑 조항이 그 뒤로는 특검법을 만들 때마다 반복해서 들어가고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 언론 브리핑 조항이 있는 것과 이 언론 브리핑 조항이 있는 특검이 대선과 겹치는 국면에 실시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2016년에 이른바 그 국정농단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일찍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나중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느냐 마느냐가 쟁점이 됐었고 나중에 결국 연장 안 해줬죠. 그래서 대선 선거운동 기간과는 특검이 직접적으로 겹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과연 특검의 정치적 중립을 이 브리핑 조항을 둔 상태에서 담보할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검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공수처 수사한 내용을 다시 수사할 수는 없죠. 예, 이 때문에 출범하더라도 수사가 제한적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국정농단에 대해서 특검이 출범을 했었죠. 그때는 사실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당연히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지금과 같은 이런 지적이 나올 가능성도 없었죠. 야당에서는 조속히 특검법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몇 개의 그런 규정에 대해서 딴지를 건 셈이죠. 국민의힘에서 딴지를 걸면서 발목 잡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지연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공수처라든가 여러 뭐 수사에 대한 적법성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가장 확실한 방안이 특검법입니다. 이번 특검법 통과를 통해서 특검이 추후에 뭐 수사도 계속할 수가 있고요. 공소유지도 계속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 여전히 유효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검이 지금 일종의 사후 약방문 격이 됐죠. 지금 이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이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제의 요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공포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 시점이 되면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끝나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이 출범을 하면 검찰이 한 수사 자료는 모두 특검으로 넘어가게 돼 있잖아요.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 공소 유지를 위해서 이미 기소된 사건도 가져와서 특검이 그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끔 지금 되어 있긴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은 특검이 새로 수사할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 무용론이 제기가 되는 거고 특검이 하는 것은 아마 기껏해야 이미 기소된 사건들에 대한 통합적인 공소 유지 정도일 텐데 그건 이미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서 대통령도 어차피 검찰이 기소해서 공소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민간인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다음에 군인은 이제 지금 뭡니까 중앙지역군사법원 거기서 지금 재판 받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투트랙으로 되어 있는 걸 하나로 가져와서 특검이 한다 정도 외에는 이 특검의 존재 가치와 의의가 무엇인지 사실 좀 많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죠.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민주당이 애초부터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안처럼 비토권이 없는 대법원장 추천 그런 방식으로 했다면은 아마 1차 특검법안 때 여야가 훨씬 더 의견이 접근하기 쉬웠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처음에는 제3자 추천으로 발의를 했었죠. 뭐 한국법학교수회장, 그다음에 대한변협회장, 법원행정처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걸로 했다가 이거를 법사위에서
다시 야당 추천으로 바꿔서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최상목 대행도 제2 요구를 하고 국회로 되돌아와서 부결 폐기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처음부터 무조건 100을 하겠다라고 고집하지 않았더라면은 훨씬 더 효과적인 특검이 탄생할 수도 있었고 우리가 그동안 겪어왔던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13일까지 주 2회씩 탄핵 심판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인권이 난파된 간첩보다도 못하다면서 반발하고 있고요. 재판부의 결정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탄핵 심리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진행을 했었죠. 변론기일 지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뭐 그 문제점을 이의 신청을 하고 문제를 지적을 했지만 그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심리 방향과 그 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이 합의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전혀 뭐 문제될 게 없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대통령이 공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 질서가 재정립되기 위해서는 조속히 결론 내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네. 주 2의 변론기를 지정하면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13일까지 주 2회씩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 최종 결론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어떻게 하기에 달렸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그 앞서도 이제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뭐 대통령의 인권이 난파 간첩만도 못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상당히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2차 변론 기일 중에 그 중계된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영상 곳곳에서 헌법재판관들도 불편해하는 기색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장내외에서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헌법재판관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네. 그런 언행이 반복된다면은 저는 이 심판 절차가 짧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요. 윤 대통령 측의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이 되어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가능한 한 가장 많은 수의 국민들이 이 결정에 납득하고 수긍하고 승복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이 절차가 지나치게 짧아지면은 결정 후에 또 후유증이 생겨요. 그런 거를 다 같이 함께 예방하도록 노력해줄 의무가 저는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재명 대표가 최근 대장동 재판 본회의에 출석을 이유로 오전에 조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 없이 진행된 오후 재판도 일부 만에 파행됐고요. 재판 지연 아니냐라는 지적이 여당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동감하고요. 사실은 이런 적이 비슷한 일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2023년 10월 13일에 재판을 받으러 가지 않고 이게 국정감사 때문에 본인이 재판을 못 받겠다고 해가지고 불출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국정감사도 안 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예. 사실상 법원을 기망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인데요. 이런 비슷한 일을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앞서 우리 방송 서두에 이제는 법원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계속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도 봐라 야당 대표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공자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반응이 나올 것 같아서 저도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제1야당 대표라고 하는 그런 무거운 지위에 있는 사람부터 법원의 어떤 결정이든 그것이 기일이 되었든 판결이 되었든 최대한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성실하게 재판을 받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조윤선 변호사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시도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앞서 말씀하신 것만 들어보면 뭐 이재명 대표가 그냥 무단으로 예. 법원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조퇴했다라는 식으로 들릴 수는 있는데 앞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조차 법원의 결정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 출석을 이유로 요청을 했죠. 그리고 법원이 그것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이 허가를 해서 오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요. 오후 재판의 그런 변론 자체가 유동규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였고요. 네. 피고인이 잘
발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신문 절차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이 그 불출석을 허가를 한 셈이었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도 파행을 빚은 거는 유동규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가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책임은 이재명 대표에 있다기보다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게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재명 대표는 이 재판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국회 본회의 일정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받고 재판에 불출석한 것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표 항소심 심리하는 형사부에 신규 재판 배당 중지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의 재판 2심 결과가 더 빨리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있던데 어떤 생각이세요?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가 스스로 요청한 거잖아요. 네. 3월 12일까지 2달 동안은 우리 재판부에 새 사건 주지 마세요. 아, 그건 뭐냐면은 그때까지 사실상 판결을 끝내겠다는 겁니다. 이 형사재판부는요. 보시는군요. 예. 예, 형사재판부는 새로운 사건이 들어오면은 그 중에 상당 부분이 구속 사건이기 때문에 기한이 있어요. 네. 그래서 초반에 사건을 빠르게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건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동안의 집중심리에서 이재명 대표 사건을 633 원칙에 맞게 끝내겠다. 네, 조윤선 변호사 짧게. 네, 뭐 재판 진행 자체는 재판부가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네. 뭐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만 이 재판 자체가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던 사안이고요. 2심에서는 변호인을 교체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저는 충실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표에게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려운 정치 현안 법률로 풀어드리는 월요 법률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송영은 변호사, 조윤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